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재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 정치학을 표방하는 거두로 존 제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저서인 대망상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리버럴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지정학에 입각한 현실주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미국이 추구를 해왔는데 이것은 사회공학의 국제적인 버전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나친 개입 정책을 중단하고 한정된 힘을 핵심 이익의 수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전진기지를 정리하고 역의 균형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로버트 케이건의 경우에는 정글이 다시금 자라나고 있다는 저서를 통해서 미어샤이머 교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 국제전선에서 퇴각을 하면 1930년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케이건은 리버럴 헤게모니 대신에 리버럴 질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 질서는 정원처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정원사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30년대 상황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결국 정글화된 세계질서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45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일본이 몰락하자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서 서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소련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맹국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약 1년 전인 1944년도에 미국은 브레턴 우즈라는 스키 휴양지에 44개의 동맹국에서 온 대표단을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미국은 잿더미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로 채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해군이 전 세계를 순찰하면서 모든 상선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 상선의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만이 무역을 장악했었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유무역의 시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유럽 재건과 자유무역이란 이름하에 일종의 뇌물을 주면서 동맹국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보증하는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됐고 브레턴 우주 체제에 편승했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발생 이후에 이런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지도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동안 동맹체제를 통해서 꿀만 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브레턴 우주 체제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 78개를 처리하는 제1호 명령에 서명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지난 40일 동안 무려 80여 개에 육박하는 명령을 몰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발동 여건이 맞지 않거나 기존의 법률에 상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외 정책에서도 기상천외한 발상과 그 특유의 공격적인 발언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트럼프는 세계화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패권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발언과 정책 여기저기에 반중 기류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지배하는 파나마 운하를 탈환하겠다면서 군사력 사용까지 언급했었습니다. 파나마는 즉각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인 1대1로 사업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를 겨냥해서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매각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크레인의 종전 협상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 다시 말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9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끝에 종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유럽의 나토 본부에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유크레인의 젤렌스키가 미국에 도착해서 푸틴을 문제 삼으면서 안전보장장치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면박과 모욕을 줬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러시아 편들기에는 미국이 그리는 세계 패권 구상이 녹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1기 집권 때도 중국 공산당을 몰아세우면서 대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제재를 가했는데 트럼프는 2020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푸틴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미국판 EJ 전략이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은 거꾸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소련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아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관세 폭격의 경우에도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합니다. 트럼프는 이민과 마약 문제를 빌미 삼아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산, 멕시코산으로 둔갑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관세 시행이 최근 다가오자 두 나라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 10% 관세 부과에 이어서 한 달 만에 10%를 더 얹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상호주의는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상호주의는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상호주의입니다. 국제무역기구에 따르면 국제상호분류체계 코드 기준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업종 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0.3%, 한국이 0.25%로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서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FTA는 WTO 조약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보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사실상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오는 12일부터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WTO 기준으로 한국보다 무려 24%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알루미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관세율은 미국이 3.6%, 한국이 7.3%, 멕시코가 4.1%, 캐나다가 1.5%, 중국이 6.8% 등입니다.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한국보다 4배가량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우리는 동등한 무역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어서 매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에도 관세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기와 전자장비 업종의 관세율은 WTO 기준으로 미국이 1.4%, 우리나라가 4.1% 수준입니다. 그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업종의 관세율은 미국이 3.1%, 우리나라가 8.2%로 한국이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만일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미국 간의 관세율 차이는 큰 폭으로 역전이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서로 간에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관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와 FTA 무역협정은 상품 관세만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 위에 서비스 교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보전에 대한 협정과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타결을 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그동안 상품 관세는 낮게 적용하는 대신에 서비스 교육이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관세만 갖고 불공정을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억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이제 어느 국가들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도 한층 심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입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양은 많아지고 이것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성장, 고물가,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강세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도 경기가 과열 상태인데 관세 효과까지 가세를 하면 미국 경제는 더 가열돼서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미국 수출이 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려고 했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에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한 미국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 성장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것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경기가 위축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와 함께 통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맞물려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물가의 흐름이 좌우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 위축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영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금리를 내려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당분간 미국 경제에는 호황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불황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호황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거품은 결국 터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에 거품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는 일종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 품목에 10%에서 15%의 보복관세 등으로 추가 반격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국의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 균열과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부터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호인데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로서 현대판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산당과 정부, 군부의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서 종신집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은 민간기업 자다미에서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진핑의 꿈에 불과합니다. 마가와 중공몽이 격돌하는 패권 전쟁의 불길은 거세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활용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와 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수단입니다. 최근 영국 언론 더타임스는 과거 한국에서 핵무장로는 금기시됐었지만 현재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이 이처럼 전향적으로 바뀐 데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더불어서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정치 상황 변화가 꼽힙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식의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가능성도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역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리더십 붕괴, 그리고 국정의 공백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는 끝없는 정쟁으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면서 국력을 탕진합니다. 이러고도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상 주적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그 주전선은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 평택 미군 기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소련과 대치하던 시절에 비하면 한반도의 역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방어 전략의 초점이 해상 방어로 옮겨지게 되면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됐던 에치슨 라인이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6.25 전쟁이 발발했던 것처럼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면 강화할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생길 수 있는 힘의 공백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국 이익 때문에 미군을 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가 통째로 흔들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